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대담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EBS 기자 서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화두입니다. 산업은 물론 우리 일상 곳곳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배우고 살아가게 될까 걱정이 많으시죠? 한편으로는 사교육 문제와 지역 격차처럼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이 거대한 변화에 맞서서 우리 교육부는 어떤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모시고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신 지 이제 2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취임하자마자 우리 교육 분야에 정말 산적한 현안이 많거든요. 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현장 소통을 중심에 놓고 시간을 주로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고교 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시도 교육감님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만나서 우리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나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을 만나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이야기하고 들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문제에 대한 해답은 늘 현장에 해답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교육 현장을 찾아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내신 메시지, 이 취임사를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교육 외에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학생, 그리고 미래, 기회, 이런 단어들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메시지 담으신 겁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게 우리 교육의 역할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융복합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각자가 가진 소질 그리고 적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또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네, 장관님, 요즘 교육의 미래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이 AI 교육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초등 저학년부터 AI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장관님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이 초중등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미래 AI 시대를 우리 학생들이 그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창의력이나 생각하는 힘 같은 원래 고유한 우리 인간의 역량을 더욱 개발시키는 교육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은 AI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교육적으로 강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어느 학생도 AI 시대에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학생에게 AI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I를 잘 이해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고 또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 윤리 교육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담은 초, 중 등 분야의 AI 시대 교육 정책 방향 이것을 올 연말까지 꼭 수립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차근차근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학생들도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정작 AI 교육을 현장에서 이끌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요, 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이 학교당 정보교사가 1명이라도 배치된 지역이 단 3곳,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AI 학습을 이끌어갈 교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AI 교육 담당 교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기본, 심화,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초등, 중등 교원별로 맞춤형 연수를 통해서 촘촘하게 교원 연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뭐 선생님이기는 할 텐데요. 이 교사를 새로 뽑거나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텐데 지금 당장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교육부는 AI 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부터 곧바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실행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를 확대 편성해서 AI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AI 중점 학교 사업을 올해 730개 학교에서 2028년까지 200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AI 중점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AI 교육이 확산될 수 있게 AI 학습 콘텐츠도 개발하고 활용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또 이 기술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른바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과의존이나 AI에 의한 학생들의 창의성이 저해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등 인문학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해서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AI 하면 또 하나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AI 디지털 교과서. 이게 법적 지위가 교육 자료로 낮아졌는데 발행사들이 법적 대응 예고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네, 소송 제기가 되거나 그런 발행사의 법적 조치가 요구될 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보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에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는 데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향후에는 AI 활용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더 높이고 학교 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학교 현장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는 사실 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지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끌어가려면 대학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교육부가 바로 맡고 있는 일이 인재 양성이지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의 중후보처로서 AI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 인재, 그리고 또 다양한 자기 분야에서 AI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이렇게 전문 인재와 융합 인재를 다층적으로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모든 학생이 AI를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AI 기본 소양 교육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내년에 30개 대학을 선정할 겁니다. 대학과 인근 기업이 함께 1년 이내에 단기 집중 교육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AI 부트캠프를 내년 40개 학교를 지원할 것이고요. 또한 AI와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하고 지역 AI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AI 거점 대학을 내년 3개 학교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 대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이 AI 기초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AI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 대학을 내년도에 24개 학교 내외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 교육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AI 교육 정말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잘 안착하길 바랍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또 하나의 아주 큰 과제, 교권 문제 짚어볼 텐데요. 장관님 취임사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쳐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하는데도 혹시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안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은 특이 민원에 노출되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 학생들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장관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 당시에 보이셨던 아주 적극적인 행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교사 집회 논란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고 직접 나가기도 하셨고 그게 그렇게 쉬운 국면은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집회는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 나선 우리 선생님들의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그런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계의 선배로서 또 동료 선생님으로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성찰, 그리고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 흐름에 함께 해야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더 건강한 학교로 바꾸어서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선생님 노릇을 하고 싶다는 우리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때의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정말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셨고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법과 제도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정책은 그 정책 자체보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학교 민원 대응 계획을 잘 마련해서 민원의 처리 절차나 원칙을 새롭게 세우고 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또 현직 교사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어떤 선생님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981년에 대천여자중학교에 처음을 공무원으로서의 교사는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78년도부터 안면도에 그 재건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누동학원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앞에서 이끄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 가운데서 함께 웃고 함께 숨쉬고 함께 울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났던 78년도 제자, 81년 제자를 지금도 1년에 두세 차례씩 함께 보고 있는데 결국은 평생 제가 우리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삶에 있어서는 제가 스승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의 스승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만나셨던 많은 학생들 중에서 갯지렁이를 잡아서 겨우 육성회비 내던 학생 사연 글로 쓰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네. 네, 그때 참 어려웠죠. 예. 네,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웠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수업료를 못 내서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그 수업료를 자기들이 내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쌀이 떨어졌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학 때 갯지렁이를 파서 이걸 팔아가지고 한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거의 없어지고 교육이 이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게 사다리 기능 이런 게 전혀 없어지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그 기회 격차 이런 게 뭐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지요. 그래서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평등은 보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는데도 이 아이들 가르치기가 더 어렵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이 사교육비 문제인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의료비도 좀 줄이고 아무래도 다른 부분을 좀 줄이게 되죠. 내가 어려워서 학원을 못 보냈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사교육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은 또 읍면지역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사교육비가 약 2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교육도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사교육비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모든 것의 수도권 집중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당면한 정말 난제 중에 난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부는 사실 그동안 이 사교육비 잡겠다고 여러 차례 목표를 내놨는데 제대로 실현이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고민 중인 대책 있으실까요? 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가 지금까지 정답처럼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공교육만으로 사교육이 해결될 수는 없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증명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 가장 앞장서서 공교육이 사교육의 영역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완화시켜서 지역에도 우수한 대학을 많이 육성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매우 필요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전체가 국가가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앞장서되 시도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여러 관계 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과의 그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을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해법을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또 7세 고시, 4세 고시, 영유아 사교육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또 따로 조직까지 꾸리셨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 네.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사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취임하고 나서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이 기구를 서둘러 만든 것은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 있게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사실 영유아 단계 아이들에게 사교육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이거야말로 영유아 단계의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지 않는 아동 학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은 영유아 사교육의 실태 조사 그리고 과열 요인을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제도 개선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공교육 프로그램도 좀 더 확충하고 또 좋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시달리는데 기초학력 문제는 또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역량이 흔들리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 인지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또 학습 태도 같은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서 읽기, 쓰기, 생활이 부족 같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 1:1 지도가 가능하게 기초학력 전담 교원이나 협력 강사 선생님 등을 확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지금 188개소의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외부 전문기관이나 클리닉 센터들과 연계한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학교 현장에서 이 격차를 벌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 학점제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고교 학점제 첫 해 시행을 이제 한 학기를 시행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교원 수급은 일정하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온라인 학교에 필요한 교사,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선생님 등 2026년 교원 정원에 대해서 긴급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르게 될 중등 선생님들의 임용 시험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 확보한 그 정원을 확보한 숫자를 반영해서 작년도 중등 채용보다 신규 채용 인원을 1,600여 명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대학의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사교육 유발 요인이 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주로 진로 학업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 전담 교사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중앙 지원단이나 시도 지원단을 좀 더 늘려서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이 이른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수, 미수, 그리고 또 이게 미수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보충 지도, 이게 사실 이제 고교 학점제의 핵심 요소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긴 한데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지금 실태가 조사되고 있죠. 그래서 부족한 학생들의 보충 지도의 수업 시수를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이제 줄여드리기도 하고요. 출석률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으로만 보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또 개선도 하고 현장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사와 강사를 더 늘려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 이수 미수제와 최소 성취 보장 지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도 일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거 최종 결정하는 거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그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의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 그리고 학교 부담 완화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지혜롭게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셨고 그런데 이 학교 현장에서 듣기를 원하는 이 핵심적인 답안은 지금 국교위와 같이 논의 중이신 건데 언제쯤이면 최종적인 대책이 나올까요? 어쨌든 교육과정 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일단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게 국가교육위원회하고 협력해서 원포인트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다음 학기를 잘 준비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요 일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도 잘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교육 공약을 짚어볼 텐데요. 다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 병목 현상이 입시 지역의 실체이며 수도권 쏠림, 지역 인재 유출과 지역 침체의 원인입니다.
거점 국립대 잘 육성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런데 여기 굉장히 기대가 큰 공약인데 제대로 추진하려면 3조 원은 필요하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내년에 실제로 잡힌 게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네, 이제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거는 국가 재정 여건과 대학의 그 준비 정도나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단계적인 접근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도 202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천억 원이 더 증액돼서 8,7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향후 5년간 기존에 대비해서 약 4조 원 이상이 추가 투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또 이를 위해서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고특회계라고 하는 것을 연장 확충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갈 거고요. 또한 우수 교원과 연구 시설을 기반으로 대학의 산학 협력 수익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것이고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나 민간 기부 확대 같은 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도 대학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고 또 제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일단은 이 단계적인 확대에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장관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밑그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거점 국립대 모든 분야를 단기적으로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5극 3특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특성화 전략과 함께 거점 국립대 전반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중 육성 분야는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산업계와 밀착한 석 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응용 융합 연구를 추진해서 그 성과를 사업화하는 등 지역 전략 산업의 기술 선도 성장을 견인하는 특성화 분야 연구 대학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정착되면 우리 대학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립대 지원이 몰리면 사립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상생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사립대학들이 이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서 학과 구조조정 같은 특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과 초광역권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동안 2023년부터 3년간 올해까지 지정한 특성화 지방대학, 그동안 이제 글로컬 대학을 지역 혁신형 사립대로 육성해서 대학 간 연합과 산업 연계 구조 개편이나 재정 수입 다각화 같은 혁신을 확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한 개 대학의 적정 규모화 같은 구조 개선과 함께 한 개 대학이 새로운 기능 역할로 전환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국가의 아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이 서울대 10개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잘 가려면 결국은 입시제도 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수능 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이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입시에 대한 철학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지요. 저희가 지금 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나 라이즈 등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과도한 경쟁 구조가 완화되면 입시 경쟁 문제도 점점 완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우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또 입시 정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연구와 수기 과정,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걸 담당하게 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교육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네, EBS 특집 대담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최교진 장관님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이 굵직한 정책들이 그대로 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관심이 높은데요. 일단 이 늘봄학교 시작을 했는데 그 시행 과정에서 인력이나 공간 문제로 논란이 꽤 컸습니다. 이 학교 중심의 돌봄 모델 계속 가는 겁니까? 우리 새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유초중등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마을 교육까지 함께하는 그런 돌봄 체계지요. 지난 정부에서 학교 중심의 늘봄 학교를 도입하면서 학교의 인력이나 공간을 대폭 확충하긴 했는데 학교의 지원만 주로 활용하면 돌봄과 교육의 질이 충분히 높아지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학교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그런 지역자원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학교. 그래서 마을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고 실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어떤 골격은 그대로 가지만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확대시키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다음으로 이 유보통합, 이게 교육계 30년 난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는데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네. 지금도 필요한 과제이고요. 근데 지난 정부는 완전한 기관 통합을 좀 단기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고요. 현장의 그 준비도 부족했고 또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실제로 의욕만큼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보통합이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체감도도 낮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 새 정부에서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해나간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개선하는 일, 그리고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보육을 확대하는 일, 이렇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향 평준화하고 그래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먼저 집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약 8,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원과 관련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은 양육 비용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아이들은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죠, 이 정부조직법 바뀌면서 교육부 역할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직 개편 계획 있으실까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조직 운영의 틀이 새롭게 마련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됨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가졌던 부총리 역할은 맞지 않게 됐지요. 그렇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의 주요한 교육 정책과 특히 미래 세대인 인재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취임사 때부터 강조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 회복의 노력,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 교육의 힘으로 만드는 지역 혁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부도 나름대로의 조직 개편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게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관님께 여러 현안을 여쭤봤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국민이고 또 현장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EBS 취재의 기자들이 직접 이 현장에서 들어본 바람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진로도 없는데 선택 과목 이런 거 해야 되고 성적 관리 너무 힘들어서 시험을 없애고 수행평가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체험학습 못 갔는데 그거 너무 아쉬워요.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싼데 학원비 좀 많이 깎아주시면 좋겠어요. 저같이 고졸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해주셨으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신증서를 통해 특수학급 법정 정원이 준수되어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네, 이 교육부가 앞으로 역할 잘 하려면 이 현장의 협조도 꼭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너무 익숙한 말인데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행복한 배움과 모두의 성장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교육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 모든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으로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교육을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게 될지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이 큰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더 나은 미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장관님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가 어느 하나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의 다양한 노력에 더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할 때 더 나은 길이 열리겠죠. 작은 관심과 마음이 모여서 아이들의 내일을 밝혀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EBS 특집 대담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